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1% 미만으로 성장한 게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한 번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리고 올해 한국은행이 우리가 올해 한 0.8%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답이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절반은 진짜 어렵다. 나머지 절반은 정말로 어렵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대타 진행을 맡은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대호 편집장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하루 자리를 비워서요. 저는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게 된 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 그 ETF 아시잖아요. ETF라는 게 이제 주식 꾸러미잖아요. 주식 보따리 같은 거잖아요. 그 비슷한 업종을 이렇게 보따리에 넣어서 상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고 팔기 쉽게 만든 주식 상품인데, 우리가요 이 상품을 많이 사요. 우리말로 지렛대라 그러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1% 수익이 나면 2% 수익을 주고, 2%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주가가, ETF 주가가 2% 오르면 4% 수익을 주는, 반대로 손실이 나도 2배 또는 이거 3배 상품도 있어요. 우리말로 지렛대. 이거 무슨 상품이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 상품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화끈하고 성격도 급해서 이게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네. 잠시 후에 시간 되면 또 설명드릴 건데, 이거 오늘 퀴즈입니다. 이거 무슨 상품이라고 할까요? 네, 내자예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콩과 유튜브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상경 기자 선정한 경제뉴스 어떤 거예요? 네,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해서 조단위 투자 계획을 밝힌 LG 디스플레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G7 정상회의 이모저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기자는 오늘 어떤 뉴스 준비했어요? 네,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는 중이잖아요. 네. 집값에 대한 경계감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한 일본은행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들려드리고요. 또 앞으로 일하는 사람 수가 줄고 연금과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그런 경제 전망도 전하겠습니다. 네. 자, 백 기자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미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네, 뉴욕 증시가 개장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 다우는 마이너스 0.7%, S&P 500은 마이너스 0.84%, 나스닥은 마이너스 0.9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좀 더 밑도는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을 했다가 지금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이런 발언을 올리기도 하면서 좀 시장 긴장감을 크게 고조를 시켰는데요. 특히나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핵심 참모들과 이란 직격 방안 이런 것들까지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경제 지표도 충격을 더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0.9%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7%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경기 둔화로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이런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2,940으로 좀 전날 대비해서 지금 0.33%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도 774.35로 조금 0.17% 하락해서 좀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2,998까지 찍으면서 연고점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3,000 넘기나 했는데 앞에서 거의 목전에 내려갔죠. 뒀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중동에 좀 정세 불안이 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 지금 국내 증시가 허니문 상승 랠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네. 3,000선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외 불안 요인들로 해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어때요? 어제 AMD가 삼성전자의 5세대 초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탑재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1.5%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8,000원대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그동안 조금 삼성전자가 좀 힘을 조금 못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조금 기대감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지금 출발하는 것들 보면은 살짝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 네. 그 느낌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도 조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뭐 어떤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일본 차와 경쟁하는 현대차, 기아차에 반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으면서 조금 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좀 어제만큼의 뭐 힘은 못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AMD는 작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AI 칩세트 만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단위 투자에 나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신기술을 위해서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기업 가운데서 조 단위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대형 LCD 그 시장에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매각 대금 2조 2천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OLED 신기술 설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투자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입니다. 약 7천억 원 정도는 국내 사업장인 경기 파주 생산 설비에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베트남 조립 시설에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다 지금 해외에 하고 특히 미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OLED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대규모 투자가 액정 표시 장치인 LCD에서 OLED로 전환하겠다라는 움직임의 어떤 일환이고요. OLED가 사실 이제 뭐 다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인데요. LCD보다 화질이나 두께, 소비 전력이 뭐 굉장히 우수하고 그 반면에 높은 기술력이 좀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상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우리가 주도했던 LCD 시장이 이미 지금 중국이 막 상당 부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점유율의 거의 한 60%를 LCD 부문에선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한 10%밖에 못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OLED로 지금 LG가 좀 전환을 하고 있지만 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이 73%였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이게 66%로 떨어졌고요. 이 기간에 중국은 25%에서 32%로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LG 디스플레이의 투자금도 중소형 OLED 경쟁력 쪽을 좀 확보하는데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뭐 PC나 아니면 노트북,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형태로 지금 중소형 OLED 쪽에서 이제 활용도가 지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좀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태 기자가 올라온 경제뉴스 볼까요? 금통이 열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그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주요 소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금통위가 끝났고 이제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의사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더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 금리를 낮추자.
이런 방향은 공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하는 속도는 좀 천천히 하자. 집값 이거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발언들이 담겨 있는데 한 금융통화위원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서 경제 성장이 크게 약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 수출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성장률 나쁠 거니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도 금리를 조심히 내리자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의 위원들이 말한 거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과 5월에 가계부시 크게 늘었고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은 아무래도 연끌 이런 게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안정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이 늘길 원치 않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 상승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꿈틀대고 있는데 또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또 더 퍼지게 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자는 게 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경제가 매우 나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내리는 속도가 좀 느린 감은 있다면서도 그래도 집값 불안을 고려해서 속도를 좀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맞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 회의잖아요. 그 한 달 동안에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더 많이 뜨거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다음 금통위 때 아마 금리 인하를 더 주저할 것 같은데, 그죠? 환율은 어떻게 보고 있답니까? 예, 환율 역시도 금리 인하할 때 좀 고려 사항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환율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한국인의 미국 채권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또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면은 미국으로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은 흐르니까요. 원화 대신 달러화가 인기면은 그만큼 또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뭐 집값, 환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나 우리나라 집값, 가계 부채, 환율 그리고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금리 3번 동결했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다른 선진국들은 다 지금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고 있는. 일본은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멈추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일본은 주요국들이랑 다른데요. 워낙에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건데 이 돈 풀기를 서서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진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0.5% 수준인데요. 일본은행은 17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보관료를 내는 게 마이너스 금리인데 지난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고 작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 이후에는 0.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어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식품 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 풀기를 서서히 중단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규모도 찬찬히 줄여나갈 계획인데 일본이 국채를 덜 사면은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서서히 유동성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겠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 덜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는 국채 매입을 줄이는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천천히 가겠다는 걸 강조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중앙은행이 좀 국채를 그래도 사들이면서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올라가면 일본은 나라빚이 많기 때문에 나라빚 이자 갚는 데 지금도 힘든데 그죠? 맞습니다. 네. 이자를 채권 금리를 잡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백 기자 소식 들어볼까요? G7 정상회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안 됐어요. 그죠? 네.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사태 격화를 이유로 지금 조기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서 직접 개입까지 논의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는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성사 직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이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캐나다 현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해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관세 협상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미뤄지면 우리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부가 이제 급작스럽게 들어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상 간의 만남이란 부분에 의미가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빨리 만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에서 봤을 때는 정상회담이 미뤄진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복 자체가 중동 쪽에 완전히 포커싱이 돼 있는 상황이 뭐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나 안보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공세나 관심을 뭐 일시적으로라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G7 일정 소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세 그리고 안보 문제 협의에는 사실 좀 별로 관심이 없는 정신이 좀 다른데 팔려 있기를 거의 중동 쪽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뭐 중동 사태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뭐 G7 차원의 공동 성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에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하고는 특히나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나 결과물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관세 쪽이 아니라 지금 중동 사태에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G7 지금 한국이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과는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중동 사태가 격화한 이 상황에서 이 유예 기간이 결국은 조금 관심 밖에 멀어져 있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도 이제 관세 협상 백악관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처음하고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네. 뭐 너무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요. 백악관 이런 게 신경 쓰일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열린 거죠 이미?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약 30분간 첫 양자 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이게 14일 만에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이 됐는데요.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매우 빠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조금 한일 관계가 흘러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7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확대 세션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소 기자,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줄 충격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또 자세한 분석을 내놨더군요. 네,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는데 뭐 인구와 노동 시장을 고려해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GDP에는 일하는 사람 수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일해야지 생산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올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냐 보면은 2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불안하니까 올해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올해만 보면은 일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 건데 이 언젠가는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저출생 고령화 때문이요. 2032년부터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 만큼 성장을 하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요.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작년에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GDP 성장률이 압박을 받죠. 일할 사람이 줄었으니까요. 또 고령화로 일하지 못하거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 비중이 작아지면은 같이 나눠 먹을 파이의 성장도 느린데 그 조각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1인당 GDP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니 우리 인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취업자 수는 그럼 계속 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취업자 수는 이제 고령층이 계속 은퇴 않고 일하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 작은 일이라도 하시니까 그게 통계청의 취업자 수로 잡히니까 취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연금, 뭐 의료비, 우리 건강보험
뭐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정말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올해 GDP 대비 10% 정도를 연금과 의료비 지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 그러니까 25년 후에는 20%가 됩니다. 2배로 커지는 건데요. 2050년경 취업자 수가 아까 작년에 90% 정도로 전망됐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조금 낙관적으로 봐서 95%라고 봐도 이 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한 19%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20%랑 별 차이가 없는 네,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좀 GDP 대비해서 그런 부담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적인 취업자 수 둔화의 문제를 좀 그나마 좀 완화를 하려면은 경제를 완전히 구조 개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생산성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GDP 대비해서 10%, 뭐 GDP 대비해서 20%가 연금과 의료비 지출로 들어간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GDP 대비해서 3%, 뭐 우리가 지금 재정 대비해서 3%가 국방비 재정인데. 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퀴즈 내드렸잖아요. 이대호 편집장, 이대호 기자가 문자 보냈어요. 이대호가 오늘 김 원장 이것을 썼습니다. 오늘 퀴즈 내자예요. 우리나라 지렛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 원장 지렛대를 썼다.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대호 기자 오늘 바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왔는데 그렇게 많이 바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댓글 한두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진행해서 좀 진행 속도가 늦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조진기 님이 정답 맞춰주시면서 주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거 바라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 막심입니다. 이거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상품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ETF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식 같은 업종의 꾸러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그 2배, 3배 상품을 내놔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한다는 거 알고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또 이걸 자꾸 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런던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이거 3배짜리 이것도 있어요. 땡땡땡땡 박대기 기자 알죠? 네. 이거 근데 한 두어 달 전에 테슬라 주식 폭락하면서 근데 이거 80%가 한국 사람이 이 상품 매입해갖고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조 원씩. 이거 참 우리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작은 돈으로 빨리 돈 벌고 싶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투자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건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2,000만 원 투자한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리스크도 2배로 커지지만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가입해서 2%가 마이너스가 나면 그 현물들이 편입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2%가 마이너스가 나면 4%가 2배의 상품이라면 4%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4.3% 정도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들이 이런 상품 왜 만들겠어요? 기존의 1배짜리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률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죠. 그죠? 자, 계속 정답 받을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희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건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관세 협상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불씨로 다가올지 몰라요. 이거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박대희 기자 아이디가 웨이팅인가요? 정확하게? 네. 그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예전에. 예, 그렇죠. 웨이팅이에요? 예. 웨이팅 KBS.co.kr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전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닷새 우리 시간으로 엿새째예요, 그죠? 네,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꼭 그 만 5일이 됐고요. 지난밤 제일 컸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였습니다.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이란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안전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속내를 보면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를 조심해라. 하면서 마치 좀 약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또 이란이 반격을 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란을. 특히 이제 뭐 테헤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내 핵시설 중에 아직까지 폭격이 안 된 시설도 있거든요. 네. 그 산악에 있는 아주 땅속 그 수백 미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직접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길 바라는 것이 네타냐후의 그런 바람이고 네. 그 바람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아침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밤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 경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른 나라에서 무슨 큰일 나면 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때렸는데 그 농축한 우라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제 탄도 만들어 갖고 미사일에 붙이면 이게 핵무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지하 뭐 700m에 있다든가. 예. 그러니까 벙커버스트 갖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벙커버스터 한 번에 이제 안 되는 7m까지 거 못 아니고 뛰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예, 여러 대를 계속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네.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네. 물론 무기는 과연, 예. 뭐 메이드 인 USA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게 네. 미국에 있는 소위 레드넥이라고 하는 그 중부 가난한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전쟁 결정은 해안가에 사는 부자들이 하고 가서 영현백에 담겨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산골 네. 미국 시골 사람 남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은 전쟁을 하지 전쟁 않겠다.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 전쟁을 하게 되는 거. 또 하나의 그 이라크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결정할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잃었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G7 회담 하다가 갑자기 가서 네. 저것 때문인가 했더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나 이거 진짜 미국이 직접 때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군요. 네. 전쟁 관련해서 박 기자 이야기했으면 저도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쟁은 잘 알고 서로 미워하는 어른들이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죽는 거다. 네. 뭐 그런 말 갑자기 생각납니다. 자, 두 나라가 이쯤에서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좀 살펴볼까요? 근본적인 이유. 네, 사실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종교가 다르니까 당연히 싸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두 나라는 상당히 친한 나라였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라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이라크였고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뒤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적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이라크에 있는 핵 개발 시설을 다 폭격을 했어요. 그때 네. 이제 이란이 먼저 가서 폭격하고 다시 이제 2차 폭격은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서 이제 이라크의 핵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라크가 이제 무력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이 이제 자기들 최대 이제 저지해야 될 과제가 된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테러를 해서 이란 핵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암살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관련 연구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 반대로 이란은 헤즈볼라라는 그 시리아 무장 정파를 후원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을 많이 후원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실 다시 전쟁이 붙게 된 것은 그 지난해 그 재작년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전쟁들 상황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그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신뢰, 자신들이 명성을 갖다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테러 조직들을 계속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아파 맹주 국가 아니에요, 그죠? 네. 맹주 따르는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신 레바논의 뭐 헤즈볼라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란이 뒤에서 돈을 대줬던 그런 무장 단체고 이제 7일째 일주일 접어 들어가는데 전쟁의 성패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 뭐 얼마나 많은 무기, 미사일, 전투기, 지금은 드론, AI.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로 몰래 이제 드론을 반입해가지고 그래요.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이제 공격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 트레일러에서 드론이 정말 영화처럼 쫙 나가더군요. 네, 그런 영상도 지금 돌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내부로 이제 드론을 실어갔든지 아니면 이란 내부에서 몰래 생산을 해서 그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바로 요인들 암살하는데. 드론 공격을 첫날부터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양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미사일을 쏘거나 폭격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적국 내부로 침투해서 드론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날리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말다툼했을 때 그때 백악관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빼버리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그걸로 이제 다 그 러시아 탱크들 이동하는 거 다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첨단 기술들 드론 뭐 유럽 국가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 편이었다면 근데 이게 전쟁 나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쏠림이 다시 다 이렇게 이스라엘 편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이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만큼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반감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러시아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여러 무기를 지원하는 것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또 이란이 그 제재도 불구하고 중국에 석유를 파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반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500만 명이나 자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가장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대의. IAEA가 이제 이 반대 결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어쨌든 침략당한 건 이란 입장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핵은 나쁜 거니까. 예, 물론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 좀 수동적이긴 한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대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미국 몰래 핵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란 핵 나쁘다고. 예, 그러니까 참 네, 경제 힘이 있는 그런 쪽은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요. 네. 힘이 지배하죠. 글로벌 정세라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는 또 기름 안 나잖아요. 네. 이거 살펴봐야 할 거잖아요. 에너지 공급망은 어때요? 불안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도 한 4% 정도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아직 $70대 한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드론이 이 세계 최대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과 정제소도 공격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렇게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네. 왜냐하면은 원유 시설까지 공격하면 정말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공격이 확대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될 수가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제재 속에서도 몰래 중국에 이제 값싼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7 정도 싼 가격에 배럴당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그 석유를 못 구하게 된다면은 다른 석유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계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그런 연쇄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제 확전이 되면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JP 모건이 분석이 있는데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 이제 $74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게 현재의 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국이 정유를 못하니까 중국에 보내봤자 원유를 못 팔아먹는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중국이 정유 기술이 워낙 발전해버리니까 이제는 중국에 그냥 몰래 파는군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봉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도 이제 마지막 수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지만 봉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3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금융기관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기름값인데 우리 기름값은 어때요? 우리 기름값 조금씩 오름세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원유 들어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2, 3주 정도 보통 걸린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 두바이유를 가져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제 배급될 때까지 보통은 2, 3주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근데 벌써 이제 들썩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16일부터 벌써 그 서울 기름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90원대였는데 리터당 휘발유가 그런데 지금 1,71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2, 3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른 거는 이제 나중에 오를 것 같다 예상을 해서 미리 올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르는 것은 6월 말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또 2달 그래서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네, 4년 전부터 했던 건데 계속 연장하는 또 거죠? 연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연장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기름값 올랐다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요금 올렸잖아요.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 가격만 안 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것을 이 어떤 조장하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안 올릴 수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데 좀 미리 올렸다가 지금 좀 낮추는 그런 정책이어서 맞았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거죠. 이 상태로. 얼마 할인되죠 정확하게? 그 유류세 10%. 10%? 예. 아우 크네. 세금의 10%? 네. 근데 세금이 절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우리가 기름값이 1,500원이다 그러면 750원이 세금인데. 그러니까 5% 100원 이상. 75원 정도. 100원. 100원 가량 그 정도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팍 튀어 100원 정도 오른 느낌이 나겠군요.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 기름이 저렴했을 때 1,600원 이랬을 때 좀 올려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KBS 박대희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20화 시기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간 17일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주되 취약계층은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의 특검부 4명이 어젯밤 임명됐고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도 어제 특검부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 의원님이 박대희 기자님 저도 팬입니다. 박대희 기자 갔죠?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처럼 왕성한 활동 오래오래 하시길 응원합니다. 이거는 아니 박 기자가 지금 박 기자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내려가면서도 혹시 들을 수도 있고요. 정 의원님이 송혜 선생님처럼 박대희 기자 왕성한 활동 오래오래 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외식 물가가 25%나 뛰었어요. 통계청 통계로 보면 우리 임금은 물가 대비하면 사실 별로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소득은. 외식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체감하고 계시죠?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런치플레이션, 그러니까 점심값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싼다. 근데 이런 건 이제 40대, 50대 저 같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제 집에서 아내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싸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아끼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2030이 도시락 많이 싼다는 거예요. 대학 내일에 정은우 센터장 자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Z세대가. 네. 이건 뭐 아무래도 좀 지갑을 좀 아끼려고? 그렇죠. 과거 플렉스나 욜로 하는 말보다 요즘엔 오히려 무지출 챌린지라든지 그리고 가성비 좋은 비슷한 제품 소비하는 듀프 소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Z세대들이 최대한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화두 중 하나가 이제 실제로 저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소비 코어라고 해서 불경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외식 물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 음식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최대한 집에 있는 식재료로 한 끼 먹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이게 건강한 식재료일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집에서 내식을 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도시락 만들기가 특히 지난해 대비해서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에서 언급량이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 아끼려고 도시락 싸는 거 이상이군요. 그렇죠. 재밌게 하려고. 재미로 확장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시락하면 대부분 절약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그런 기능도 여전히 하지만 요즘엔 좀 이른바 힙한 취미로서 도시락 싸기 문화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건강한 식단을 좀 신경 쓰는 분위기랑 그리고 도시락통들이 또 굉장히 또 예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SNS상의 인증 요소가 되면서 도시락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락통이나 도시락 싸는 보자기, 도시락 싸는 메뉴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을 보여주기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의 방증이고요. 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대 분들이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형태가 자기 고향팀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친구 따라가서 응원팀을 정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바로 취미를 즐기면서 여기서 오는 관계적인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반응인데요. 도시락이 특히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구 모임의 핵심 콘텐츠가 도시락이 되면서 한강을 가보시면 배달 음식보다는 도시락을 싸와서 335 수다를 떤다라거나 야구장에서도 이 다회용기에 담긴 어떤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는 모임 이런 것들을 덜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도시락을 어떤 관계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20대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랑 연결된다. 맞습니다. 네. 와닿습니다. 네.
그래 주로 어떤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가장 네.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비슷하게 도시락으로 만드는 이른바 덕질 도시락이 가장 핫한데요. 내 최애 캐릭터를 주제로 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건데 가령 내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아이돌을 상징하는 또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본따서 도시락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그 캐릭터에 점이 있으면 그걸 뭐 참깨로 포인트를 준다라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고 또 저속노화가 이제 계속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면서 나를 챙기고 존중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도시락을 선택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건강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는 Z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이나 캐릭터로 도시락을 싼다. 그 이미지를 본 것 같아요. 짤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그러다 그렇죠.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 만들기가 어떤 일상의 중요한 재밌으면 뭐.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재미의 어떤 과정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재미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쨌든 외식 물가가 높아지고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Z세대들 사이에서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드위치만 해도 빵이나 어떤 치즈의 종류를 굉장히 세심하게 공부하고 고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소스 같은 것들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 과정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어떻게 삽니까? 요즘 저희 대학내일이 주목하고 있는 MZ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뭐 제철 음식, 뭐 오징어가 제철, 뭐 이런 이런 거 50대들 하는 얘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재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이제 제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락도 마찬가지 이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철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신선식품 배송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제철 재료를 찾아서 시장을 직접 찾아간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이 농부시장 마르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시장인데 일종의 농산물 집판장입니다. 직판장인데 매주 장소를 바꾸고 그 장소를 인스타로 공지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요게 이제 입소문을 좀 타면서 쌀이나 두부 같은 일상적인 식재료를 여기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뭐 루꼴라라든지 바질이라든지 피망잼이라든지 이런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신선한 식재료를 여기에서 구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또 특정 브랜드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요때 먹어야 돼. 저 친구들이 저걸 어떻게 알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기성세대보다 좀 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 맛도 좀 제대로 알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Z세대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기업들도 뭔가 마케팅 이쪽으로 맞출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최근에 한 제과 브랜드에서 작은 도시락에 이제 젤리를 나눠 담는 이른바 소분을 해서 마치 간식 도시락이 출시된 것처럼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꽤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먼저 소셜미디어 상에 누군가 한번 화제가 되었던 것을 패러디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도시락에 진심인 Z세대들에게 어필하려는 어떤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나 절약보다는 그냥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먹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락도 한창 지금 저당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이나 혹은 혈당 섭취를 좀 더 신경 쓴 도시락이 시중에 많이 증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있는 것도 이런 트렌드에 좀 조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의 도시락 비교적 저렴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 왜 맛있나 이렇게 먹어보면 짜고 맵고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분들 그 모델로 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너무 이런 입맛에 길들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정반대 트렌드 아니에요? 좋은 소식 같아요. 이정욱 님이 요리에 관심이 많은 20대 아들도 직접 도시락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0358님이 35살, 32살 딸도 도시락 싸갑니다.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고 반찬해 두면 자기들이 싸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밖에도 Z세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곳이라면 뭐 어떤 도시락 마케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시락을 싸려면 도시락통 그리고 수저와 수저통 그리고 어떤 보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굿즈로 만드는
그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유명 브랜드나 캐릭터와 협업을 하거나 또 요즘에는 또 일본풍 어떤 나무 재질의 도시락도 이 Z세대들의 위시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이제 어떤 자체 굿즈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봄직하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정보가 뜨는 NFC라는 그 서비스 키링에 익숙한 세대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시락 매니아들한테 한번 여쭤본 바에 따르면 메뉴 고민을 좀 덜게 만드는 그래서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메뉴와 레시피를 알려주는 NFC를 개발해달라라고 네.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다이어리 꾸미기, 뭐 폰 꾸미기 줄여서 이제 다꾸, 폰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락 매니아들에 따르면 이 도시락 꾸미기, 이 독구 시장도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나만의 도시락통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이 도시락을 한번 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용기 회사들에게 어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NFC라는 게 갖다 대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에 틱하고 갖다 대기만 하면 네. 뭐 필요한 정보들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라거나 네, 내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되거나 하는 그런 네. 서비스인데 요즘 이제 Z세대 분들이 이런 열쇠고리 형태로 굉장히 네.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내일의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칠 시간이 되는데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네. 똑똑한 경제 생각나신다고 하셨고 임동민 님이 아침 직원회의 시간 같아요.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새롭네요 하셨는데 제가 이거 제가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 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준비돼 있고요. 이제는 암이나 각종 질환, 질병 이거 나만의 맞춤 처방으로 그러니까 어떤 약이나 처방이나 뭘 할 때 이거 유전체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는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